제목을 보면은 영상 번역 교육 개념의 범주에 대한 재조명인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겠듯이 좀 문학 번역이나 전문 번역과는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번역인데요. 좀 최신 거를 좀 한다고 했는데 그 소제목이 AI 출연, 즉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2017년도 2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 검증을 받아서 이제 그 번역 분야에서 인간과 또 인공지능이 대결했는데 또 처음 한 대결이지만 인간이 승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서론을 보면요. 고하덱이라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도 번역이라는 건 좀 이렇게 개념을 아시겠죠?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말하는데 고하덱이라는 사람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단순한 일은 물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이제 요즘 현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번역가로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아주 여기서 보면 역할이 거의 10개가 넘을 정도로 번역가의 역할이 아주 다양한 역할을 우리가 소화해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또 번역사의 어떤 그 지위나 또는 앞으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관리 전문가. 옛날엔 상상도 못했죠. 그냥 종이에다가 다른 종이를 옮겨줬고 또 그걸 스스로 또 이렇게 그 체킹해서 다시 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기술화되면서 번역사는 정보 관리 전문가 또는 기술자, 용어 전문가, 또 어법 전문가, 또 번안가, 감수자, 교정자, 품질 관리 전문가. 보면 포스트 에디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제가 개념 정의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번역만 하면 되지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가 돼야 되는가? 교정자는 좀 이해가 가시죠? 어떤 사람이 그 번역을 했으면 그걸 이렇게 에디터하는 거. 품질 관리 전문가.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과 웹페이지 전문가. 파일 관리자, IT 전문가까지도 번역사는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 구하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팀이라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번역사라는 것은 학습 기술, 데이터, 구분 기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텍스트 차원의 교정 기술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좀 전에 그 보았던 어떤 구하덱의 말과 또 핌이란 이런 사람이 이런 거를 번역사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또 마이클 크로니라는 사람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영향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 명의 그런 연구가들이 주장한 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인지를 하셨겠지만 기술과 관련하여서 예전에 생각했던 그렇게 전통적인 번역사의 기술이 이제 좀 변화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번역사의 역할은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번역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좀 인식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했던 번역사의 역할이 이제는 좀 멀티 디서플리너리하긴 하지만 다양한 역할에서 또 이렇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번역사의 역할이 변하고 그렇다면 번역사의 역할이 어떤 분야에서 또 변화할까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먼저 보면 영상 번역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는데 영상 번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번역하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거를 번역이라고 하는데 영상 번역이라면은 한 언어에 담긴 언어 문화적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뀌는 걸 번역이라고 한다면은 영상 번역이라는 거는 한 언어에 담긴 문화적 메시지까지도 다른 문화적 언어인 메시지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좀 별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릴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상 번역은 무엇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알아봤지만 구체적으로 그 범주를 좀 세분화시켜서 알아보면요. 영상 번역의 특징은 다른 장르의 번역, 즉 문학 번역이죠. 문학 번역이라든가 다른 전문 번역과는 다르게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상 번역이라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형태를 띠는데 시간적 제약이 있나 좀 궁금하시죠?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전달하는 영상 번역은 살아있는 말투로 번역이 되겠으나
원문 대사를 애둘러 표현하기도 해야 한다. 이것 또한 영상 번역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데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또 장민호는 언어의 경제성, 특히 영화에서는 영화를 번역할 때는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번역의 좀 정의도 좀 짚어봤고 영상 번역의 특징이 이렇다면은 영상 번역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영상 번역에는 세 가지 번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막 번역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번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자막 번역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실 때 혹시 관찰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볼 때 맨 마지막에 번역 누구누구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셨죠? 그 이번에 그 어벤져스인가요? 그 영화를 하는데 박뭐 이게 했는데 정말 청와대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말 번역 그렇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번역사가 영화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어떤 노력과 땀과 수고가 녹아져서 된 건데요. 대표적인 영화 번역가로 이미도 씨가 있어요. 이제 영화 번역하면 맨 마지막에 이미도 이렇게 여잔지 남잔지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막 번역이 그 대표적인 예가 돼요. 자막은 발화, 글로 된 텍스트, 영상, 음향 등 다양한 종류의 기호를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막 번역할 때 이걸 충실한 번역이라고 그러죠. 영화에 나오는 말소리를 그대로 적느냐 아니면은 그 번역가가 임의로 이렇게 의역을 다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영상 자막 번역을 할 때는 법칙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김옥진이라는 사람은 형식적 측면과 또 그다음에 실질적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특성을 말했는데 언어적 기호뿐만 아니라 영상, 음향 등 비언어적 기호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 또 엔터테인먼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독성의 속성을 지닌 가독성이라는 건요 가능하다 독자는 독서하다는 뜻이거든요. 성난 그런 특성을 말하는 거고 가독성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빨리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속도가 생기는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그 영화 번역할 때 영어는 한 35자 이렇게 제약이 시켜요 보통. 왜냐면 그게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글만 읽다가 영화의 어떤 그런 감상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다른 국제적인 언어가 다 35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15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띄어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13자. 이 정도가 되면은 그 화면을 인식하면서 글자를 보고 내용을 따라가는데 조금 적절한 그런 어떤 그런 자막 번역의 어떤 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상 번역은 가독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영화를 보는데 자막만 보다가 이제 화면이 지나가면 영화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면을 놓칠 수 있고 또 그 화면만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화면하고 그 가독성을 느낄 수 있는 글자의 숫자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가독성을 잘 살려야 된다고 말한 그 장민호 씨가 말한 게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영상 번역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막 번역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알아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더빙이 있어요. 그럼 더빙 번역, 더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빙 이렇게도 말해요. 영어는 조금 된소리가 날 수도 있죠. 더빙 번역의 정의는요. 원어 대사를 번역하고 그 내용의 성우가 우리말로 녹음하는 단계죠.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텐데요. 원음을 죽이고 원음이라는 거는 그 맨날 그 원래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있는 배우의 목소리를 원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영화의 배우의 목소리를 나지 않게 하고 그 위에다가 번역 대사를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 감상에 이런 게 좋은데요. 어떤 경우냐면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잖아요. 어린이들은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다 한글을 다 이렇게 마스터하지만 그 어린이들이 그 글자를 이렇게 보다가 영화 그 그림을 못 보잖아요. 그럼 효율적인 어떤 영상 번역의 형태가 될 수 없는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영상이 띄워지고 거기다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거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중요하냐면 그 영상에서의 화면은 위 벌어지는데 배우는 목소리가 아직 안 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번역을 할 때는 그 배우의 목소리 모양과 또 그 소리가 우리나라 말의 소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 번역가나 통역가, 즉 여기서 영상 번역이라고 말하지만 번역가가 정말 상당한 예술적인 예술성을 다 첨부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특성을 한번 보면요. 영화 감상이 좋아요. 그 더빙은 외국어로 된 대화 내용이 자국어의 대화 내용으로 바뀌어서 보고 듣는 방식인데요. 애니메이션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어는 이제 영한 이렇게 되면 외국어로 된 건 영어가 되겠고 자국어는 한국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충실함 속에 자연스러움이 녹여져야 하기 때문에 어휘 선택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어휘 선택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래야 하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경험은 해봤지만 이게 무슨 걸까 좀 했는데 보이스 오버예요. 보이스 오버라는 말은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처음에 영화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거기에서 어떤 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성우가 나와서 그 배우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그 배우의 어떤 그 전의 이야기를 그 나레이션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우에 있는 자막이나 그 배우는 입을 벌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 스토리는 그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보이스 오버 이렇게 말하는데 연기자나 해설자 등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사나 해설 등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표기는 voice over라고 하고 그다음에 VO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이건 다큐멘터리 진술자라든가 픽션, 영화, 전지적 시점의 나레이터 등이 이제 영화에 출연할 때 최초 나레이터 주관적인 진술을 하거나 서사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연구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통번역이 1999년도에 출범을 했어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시작한 건 1999년도고요. 그 이후로 좀 우리 한국에서는 4개 학회지를 발간하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통번역학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전통적인 방법의 통번역 연구였는데요. 갑자기 2016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그 매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 니네 번역사들 니네 다 굶어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통번역사들은 그런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업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업무가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2016년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앞선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또 역시 세종대학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번역 대결에서 이번에는 인간이 조금 승리를 했어요. 처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대결 과정이 조금 기술적이지 않았다는 어떤 지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인간이 그 컴퓨터보다는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앞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의 출현은 근데 이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정말 이렇게 강타를 할 정도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많은 큰 어떤 발전, 기술 발전에서 그동안은 평면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에서 점프를 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저는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에 제가 짬뽕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과 또 교육에 재조명을 할 때는 제가 말한 전문가들을 교육시킬 때의 그런 관점에서의 교육이 아니고요.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 전에는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로 우리가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고 번역사를 전공으로 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이 인공지능이 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일반인들이 가져야 되는 번역 윤리의식,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영상 제작이나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인들도 가져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비교적 번역 분야에서 영상 번역은요 좀 기술이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이에 나와 있는 단어를 다른 종이에다 옮겨 쓰는 과정은 정말 전통적이고 또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영상 번역하면은 아까도 제가 영상 번역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좀 기술과 또 물건이 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영상 번역이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공지능이 또다시 나옴으로써 그 다음에 고전적인 그런 방법은 저쪽으로 막 밀려난 거죠.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 초중고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런 소리가 있어요. 건물은 19세기 건물이고 선생님은 20세기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21세기에서 배우는 내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정말 이게 나이가 많다기보다도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가면요. 학생들하고 그 교수자와 학습자의 그 갭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울 필요도 있고 교수자라도 많이 익힐 필요가 있고 또 학습자도 그에 따라서 많이 그 지침사항을 따라야 되는데 조카들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애들 그 동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웃는 걸 옆에서 보면요, 걔네들이 정말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나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얘네들에게 도덕의식이 이런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기본적으로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각을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기존에는요 우리가 물론 저도 영어를 전공을 했고 영어 수업 시간에 영상 매체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그랬어요. 좀 교수자가 영상을 틀어주고 거기에 맞게 이거는 이 뜻이야. 이 뜻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져. 그러니까 이런 걸 봐봐. 그러면 그걸 퍼주시겠다 강조해서 그걸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특성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성향이 어떤 거였냐면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어떤 한 매체를 보여주고 학습자는 그거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는 좀 수동적이고 교수자는 좀 능동적인 면에서 그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꼭 인공지능을 말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새로운 번역 과정이 생겼는데 그게 포스트 에디팅이에요. 뭐냐면 어떤 교수님들은 인공지능을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어? 내가 내 번역이 낫지라고 하는데요. 저도 인공지능을 좀 이렇게 심심할 때 돌려보거든요. 시도 한번 돌려보고 소설도 돌려보고 막 해보는데 정말 쓸만하더라고요.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말은요. 포스트는 지났다는 소리예요. 에디팅은 편집했다는 소리고 뭐냐? 인공지능 네이버는 팝하고 그 다음에 구글은 알파고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알파고 인공지능 하면 그 창이 이렇게 떠요. 그럼 거기다 여러분이 번역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딱 이렇게 넣으면요, 그게 번역이 돼요. 그럼 팝하고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팝하고라는 그 기능이 거기 밑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기능에다가 번역하는 내용을 이렇게 넣고 번역 실행 이렇게 하면 그 뒤에 한국어가 이렇게 떠요. 영어로 떠요. 그 뭐냐? 포스트 에디팅은요,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또 다른 번역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 동안에는 사람들이 한국 그러면 코리아 이렇게 하고 미국 하면 뭐 USA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그냥 기계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를 해? 인간은 굶어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게 생겨서 기계가 못하는 부분을 인간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에디터 하면은 그 번역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잘못된 거 있잖아요. 번역할 때 인공지능이 못 해내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번역가가 이렇게 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UCC 영화 제작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포스트 에디팅은 그 번역을 하고 그걸 수정하는 작업이라면 포스트 프로덕션은 어떤 제작물을 만들고 그 위에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표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영화 제작 같은 거를 볼 때는 그 여러분이 그 수동적이었던 방법을 그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이면 또 교수자 중심의 그런 방법에서 이제는 조금 학생들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영상 교육의 범주를 보면 이 인공지능이 출현한 이후로 이영이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번역 과정에서도 포스트 에디팅이 생겨났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생겨서 학생들도 직접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일반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고 제작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번역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최수연이라는 사람은 번역가가 국내 번역가인데도 불구하고 번역가는 글만 옮기는 번역가가 아니라 기술 활용 전문가도 돼야 되고 창조적 감수자도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느냐? 그 전에 UCC를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논문을 썼는데 UCC 80% 이상이 불법 복제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냐? 청소년들이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안성훈이라는 사람은 이게 그 정보통신 이용자가 들고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청소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는 뭐냐? 청소년 계층이 그 부자금이 역기능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비쿼터스화 된다는 말 혹시 아시죠?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동네에서 하나만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게 되게 귀하고 신기했는데 이게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우리 생활의 일상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앞으로 우리 생활의 일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 윤리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인공지능에 출연을 해서 포스트 에디팅,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이 이제 학습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데 이 이양이라는 사람은 통번역사의 직업 윤리가 언제 나왔냐면 2018년도에 이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안미연이라는 사람은 번역 담론과 번역 윤리 변형 과정 기술을 했는데 201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2017년도 2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양이 쓴 논문은 조금 이제 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통번역사 전문 통번역사의 직업 윤리를 말한 거지 초중고 대학생들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윤리 의식을 이러한다는 거는 말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인공지능이 이게 2017년도에 나와서 또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50년 전에 차근차근히 나와서 2017년도에 뻥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편리함 속에서도 살 수 있지만 윤리식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특히 포스트 에디팅과 포스트 프로덕션이 어떤 신과정으로 생기면서 일차원적이고 평면적이고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던 그런 방식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지 않고 이제 그 학습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저는 그 초중고 대학생들에게도 윤리식이 즉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거나 특히 영상 제작하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사전에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의식이 좀 교육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사회 기술 발달에 힘입어서 구글 번역이라든가 바델피쉬 그리고 시스트렌 그리고 국내 기술로 뭐 개발된 파파고가 있지요. 이런 그 파파고 등등의 기계 번역 시스템에 있어서 그 번역 수준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질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그 독자적인 지금 오디오 비주얼 트랜슬레이션이 번역학계에서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발표에 있어서도요. 핵심은 윤리교육을 강조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계를 통한 번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트 에디팅의 그 과정이 그 사후 편집 과정이라고 하셨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애니메이션 장르의 경우에도 관계층이 주로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이라는 이 점을 착안해서 번역 과정에서 특히 주의하고 고려해야 될 점은 교육적인 차원과 정서적인 차원이 아닐까. 이 또한 커다란 바운드로 간다면은 윤리의식과 직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의 경우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용자가 직접 자막을 입히거나 그리고 직접 참여해서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그 기능이 CC로 클로즈 캡션이라고 하나요? 예, 클로즈 캡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그 컨텐츠 번역을 제공해서 유튜버들이 이걸 많이 퍼뜨리는 것은 시청자들을 많이 얻게 해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입니다만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또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도 철저히 단연코 윤리의식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핫한 6월 1주차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생충 영화를 다들 보셨겠지만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영화일수록 어떤 그 번역의 중요성이 조명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이 영화 중에서 번역의 문제입니다만 그 반지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코리아 헤럴드지에서는 햅 베이스먼트, 햅이요. 우리가 반반 치킨 할 때 햅 쓰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반반 치킨에 대해서 햅을 쓰고 있는데요. 아리랑 TV에서는 세미 베이스먼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 영화를 직접 번역한 미국인인 그 달시 파켓이라는 그 남성이 직접적으로 영화 자막을 입혔는데 세미 베이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드라마를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를 함께 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것에도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서에 들어맞는 반지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봉준호 감독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불어나 그 영어로 이 반지하를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또 불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노라고 그러나 뭐 다시 파켓은 결론적으로 세미 베이스먼트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봉준호도 이제 죄송합니다. 봉준호 감독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울대학. 서울대학이라는 표현을 옥스포드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서울대학을 일종의 이제 담화 표지로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옥스포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문화를 삭제하느냐, 아니면은 직역을 택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의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스꽝스러운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역설적으로 make me proud를 proud of you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우 조효정의 허세를 표현하는 brilliant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막에서 실제로 이제 그 조효정이 brilliant라는 영어를 계속 사용하는데 자막에서는 brilliant를 이탈릭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그 번역의 어떤 테크닉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의 어순을 무시하고 한국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의 어순마저도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번역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도착 문화, 그러니까 도착은 이제 그 퍼버시티가 아니고 타깃이죠. 예. 그래서 도착 문화권에 맞게 각색하고 번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는 또 저도 가끔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만 그 배우 송강호의 대사를 보면 사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방언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문제가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윤리라는 문제가 뭐 어떤 그 굉장히 프라이빗한 퍼스널리티에 대한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고요. 어떤 그 번역을 할 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도착 문화권의 문화를 충분히 예우해서 배려해서 번역을 하는가에 대한 예의 또한 윤리의식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송강호가 쓰는 사투리, 방언을 비표준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된다면 표준어와 비표준어 이렇게 양극단적인 그렇죠? 이분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번역가의 태도에도 단연코 윤리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마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더는 저도 보기 전에는 이게 외국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마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제목 역시도 한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모성의 타나토스적인 이를테면 그 공격적인 면을 모성의 그 본능적이고 그 공격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한 네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번역자의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윤리의식 교육은 부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다양한 영상 번역 교육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윤리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거를 왜 그게 못해가지고 왜
상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왜 박모 씨는 왜 그 어벤져스에 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청와대까지 그렇게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걸 하면서 뻔한 답인데요. 뭐냐면 그게 즉 한국어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말한 그 마더도 그렇겠지만 그 외국 작품들을 썼을 때 외국 번역가가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 성공적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영한을 번역해서 한국 문화에 맞게 번역했을 때는 그게 안 맞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박지보른인가 박지호 그러니까 정확히 그 한국 번역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했는데 그 벌써 답은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소설을 번역했을 때 그 도착 문화권에 그 독자들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많이 손해를 보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은 많은 경제적인 이익에서부터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제 조건에 이거는 영상 번역 제작을 할 때는 필드에 있는 영상을 번역하고 그 통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초중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기본적으로 교육에 어떤 면들이 이 윤리의식이 심어져야지만이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영상 번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통번역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문화의식 시민으로 자리 잡아서 통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통번역, 특히 번역 이쪽이 자리 잡은 건 20년도 채 안 돼. 학문이 20년 됐으면 아주 짧은 신생학문인데 그런 신생학문 속에서 이게 빨리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으로 해서 갑자기 점프한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 빨리 기술하는 발전 속도에 맞춰서 문화의식이 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필요한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윤리의식이 심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술 발달을 우리가 초등학생들 코딩도 시키는데 왜 그 윤리의식에 있어서는 기술 교육은 시키면서 왜 기술 교육에 따라야 되는 윤리의식은 따르지 않는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초등학생부터 이 코딩 교육을 배워야 될 때 윤리의식 즉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워야 되고요. 통번역은 초등학생들 때부터 가르칠 필요까지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수반돼야 되는 윤리의식 및 기타 도덕의식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가 빠른 건 사실이지만 그 기술 변화가 빠른 거에 못지않게 그 여러 학문 분야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통번역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에게만 이런 윤리의식을 심어야 게 아니고 초중고 대학생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시켜서 정말 우리가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에 자연스럽게 발달을 되는 걸 받아들여야지 한쪽은 막 급변하는데 한쪽은 밑에서 계속 발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엇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초등학교 때부터 통번역의 어떤 윤리의식보다도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언어가 지녀야 되는 윤리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번역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 중에 하나가 번역이 예전에는 전문가 층에만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인공지능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윤리의식은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에서 보면은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코딩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이 그에 더불어서 어떤 외국어를 접할 때 기계를 다룰 때 윤리의식도 첨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고민해왔던 말이 하나가 네. 우리 연구자들이 기계되는 논문 초록에 지배계획 방식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학술지가 시행하고 있지 않은 편집 부위원장 제도를 통해서 네. 영문학 전공자가 논문 초록 감수를 초반에 했는데 네. 이 연구자는 너무 많다고 양이 많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네. 그런 책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게 보니까 국문 초록을 보면은 문법에도 맞지 않고 비문도 많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편리함 때문에 또는 그 신속성 때문에 네. 기계 번역으로 돌렸을 때 네. 아니 그 영문 초록을
이게 그 영문 앱스트레이트고 학술자, 정기 학술자 내놓을 수 있는가? 네. 그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네. 과연 그런 그 기계 번역을 믿어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정말로 그 영문 초록만큼은 네. 제 학술지가 그 영문 초록 감수 제도를 두어서 시간이 가지더라도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 네. 박사님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이런 거죠. 그 옛날에 계산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기 주판이 아시죠? 주판으로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계산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럼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너무 빨리 변하고 편리하긴 한데 그걸 이용하는 게 조금 너무 인간답지 않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마치 유사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출현한 거는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포스트 에디터, 즉 인공지능으로 돌리고 나서 얼마나 그거를 꼼꼼하게 했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심적이고 윤리식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에디터라는 이 번역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대신 이건 윤리식도 좀 필요하지만 이 포스트 에디터, 즉 그거를 사후 편집하는 과정은 정말 꼼꼼히 봐야 돼요. 그게 완전 하나의 직업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윤리식을 따진다면은 정말 그 컴퓨터를 인공지능을 돌리고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포스트 에디팅을 꼼꼼히 해야 되고요. 실은 그 앱스트랙의 포스트 에디팅이 되는 그것까지로 보는 작업이 하나의 신작업으로 또 생겨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돌리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거기에 맞게 그것도 포스트 에디팅을 얼마나 자기가 하느냐 그것도 윤리식이 좀 적용돼야 되지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초중고 대학생들한테는 윤리식을 기초적으로 시켜야 된다면은 편집 부원장이거나 아니면 그걸 하는 편집 사람들은 과연 이거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봐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는 영어 능력도 포함이 돼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의식도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가고 인문사 21이 참 굉장히 유용하겠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매체 번역을 하는 데서 번역에 대한 것인데요. 네. 근본적인 지금 결과적인 것은 내용은 중간에 부분을 떠나서 결과적인 부분은 윤리 의식에 네.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고 창조성이 바탕이 되어지는 것인데 네. 어떤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네. 이것으로 어떤 제2의 창작 활동을 어떤 제안한다면 네. 그것은 자유로운 창작과 자유로운 그런 표현이 억압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영상 매체는 폭력적인 것과 그 사회의 문화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작가는 표현하고 싶고 네.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윤리적인 것으로 제안을 해서 재단을 해가지고 그 이상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작품의 기본적인 이해도 아까 얘기하신 그 가독성 이런 네. 것들이 작가가 원래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에 네.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영상 번역의 영상 번역으로 인해서 네. 이 작품의 질을 떨어뜨려서 네. 지금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정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작품의 그런 어떤 우수성을 가감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모든 것의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것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교육하는 것은 네. 또 다른 어떤 범주를 만드는 것이고 그 네. 범주 안에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창작성이나 개인의 창의성을 네. 제한하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자유로운 부분에서 이것이 네. 좀 번역이 이루어지고 하는 네.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윤리적인 것이 그렇게 물론 기본적인 것들 네. 표현을 그걸 윤리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거기에 맞는 정확성이 더 맞지 않나 정확성. 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문초로 네. 가끔 한 번씩 돌려보고 하는데 네. 정확성이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 중에 정확성이 떨어져가지고 네. 정말 포스트 에디팅을 하지 않으면 너무 우스운
네. 그런 번역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 손을 조금 먹으면 저도 놀라울 정도로 멋진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집어넣으면 원래 도덕성,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다 보면 굉장한 범주가 제한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그 네. 교육에서 윤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정확성과 그것에 바탕이 되어지는 어떤 전문성 이런 네. 것들이 더 강조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가 아니고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의식을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덧붙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생기면서요. 정말 인공지능이 파워풀하다는 말이지만 범접 못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문학 번역이에요. 시번역, 저도 한양문의 니무 침묵을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번역을 할까 이거를 한번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따라오지 못해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이요. 2016년도에 출범을 해서 2017년도에 번역과 함께 이렇게 매치를 해서 했는데요. 그게 한 달 제가 이렇게 체킹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질적인 어떤 그 번역의 내용 그 산출물이 한 달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신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번역의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인지할 필요는 있고요. 제가 말하는 건 빨리 이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멍하고 있다고 하는 기술이 인간을 초월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거까지도 우리가 창조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윤리의식이라는 거는 이걸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이건 이렇게 되면은 나쁜 거기 때문에 자각의식을 불러일으켜주는 이걸 예를 들어서 너무 아이들은 순수성이 있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맡기면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면에서는 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윤리의식을 언급한 거고 전문가에게 윤리의식은 또 다른 측면이죠. 그렇지만 이걸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학습자가 요즘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그런 면에서 쌍방적으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기술 발달과 함께 첨부돼야 된다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문학 번역은 정말 우리가 범주를 침범하기가 인공지능이 침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창조성이 가능한 건데 아까 최수연님 말한 것처럼 그 번역가는 창조성이 부여된 감수자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